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첩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독특한 맛이 나게 하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제대로 저장하면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음식은 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그것은 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벌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 또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꿀을 잘못 보관해서 습기에 노출되면 상할 수 있지만 잘 밀봉해 보관한 꿀은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요리 초보자라면 버섯을 지나치게 익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에는 키틴이라고 불리는 중합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물질은 버섯을 몇 분에서 1시간까지 요리해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버터와 마늘을 좀 넣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모랫바닥에 누워있는 해삼을 보고 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해삼은 질척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해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해삼은 위협을 느끼며 몸에서 실처럼 생긴 관을 배출해요. 이 관은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로 포식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독성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에서 비롯돼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화학물질은 동물에게는 훨씬 덜 흔하지만 해삼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해삼에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독소로 인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삼의 세포에는 독소가 결합해서 관통하는 표적인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면 안 돼요. 대신 해삼은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대체 물질을 개발했어요. 자기 방어 전략이죠.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똑똑하고 귀여운 해삼. 이제 해변에서 우연히 해삼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네요. 해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했으니까 이제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독특하고 위험한 마블콘 달팽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인도 남단부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뉴칼레도니아와 사모아에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꽤 인상적인 범위죠. 흥미로운 건 발견되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사냥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달팽이는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예요. 다른 달팽이는 물론 때로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배가 고프면 길고 하얀 이빨을 내밀고 독이 든 작살을 먹잇감에게 쏴요.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 여러 번 더 공격해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먹잇감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먹이가 무력해지면 달팽이는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호초 플랫폼이나 라군 정점, 모래, 바위 및 해초 사이 등 비교적 얕은 바닷속에서 발견돼요.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달팽이의 독이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특이한 포식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생물 목록에는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귀여운 애완용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예요. 이 녀석들은 변장의 달인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서식지의 바위나 진흙바닥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요. 바다의 닌자처럼 먹이가 헤엄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공격해 통째로 삼켜버리는 습성을 지녔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스톤피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스톤피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장담하건대 정말 밟지 않아야 할 거예요. 스톤피쉬는 등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밟히면 독을 방출해요. 아야! 이 독은 끔찍한 통증, 붓기,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변에서의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톤피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스톤피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가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톤피쉬를 방해하거나 밟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워터슈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 가시에 찔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직접 밟지 않도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스톤피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워터슈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온피쉬는 날개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 우아함에 매료되기 쉽죠. 하지만 멋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쏘이면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피쉬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등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를 통해 독을 주입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잡히면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하죠.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를 물 땐 이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라는 더 위험한 걸 쓰죠. 라이온피쉬는 척추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식자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피쉬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라이온피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호초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는 권장되지 않아요. 먹기 전에는 독이 있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산호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멋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요. 라이온피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라이온피쉬가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지 않아 방어하느라 쏘지도 않을 거예요. 성게도 우연히 마주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게가 암초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시를 던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생물은 바위 해안에서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전 세계 바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바닷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게에 의한 부상이 꽤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귀여운 거북이에게 주의를 빼앗기거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녀석들은 가시와 고통스러운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턱 모양의 구조물 두 가지로 자신을 방어해요. 일부 종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잠수복도 쉽게 뚫고 피부 깊숙이 박힐 수 있어요. 으악! 하지만 성게를 피하는 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살피고 모래에 튀어나온 가시를 조심하고 부력을 조절하면 돼요. 산호 틈새에 성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소 몇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돼요. 만약 해안가에 성게가 많다면 다른 다이빙 포인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쏘인 부위를 뜨거운 물에 1시간 30분 정도 담그면 위험물질을 분해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핀셋으로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면도해서 성가신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부상 부위를 비누로 씻고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비치백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알러지에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성게는 바닷속의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염, 불충, 보거, 불산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게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자고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성게는 꽤 순한 동물이니까요.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톤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밤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 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친근한 동반자죠. 크고 어둡고 차가운 우주에서 유일한 친구입니다.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달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블랙문은 어때요? 블루문과 슈퍼문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준비하세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72km입니다. 직접 측정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매우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달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달은 조석으로 지구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만 향하고 있어요. 달 주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기 첫 단계죠.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면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현달은 밝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면을 완전히 비추는 단계예요. 하연달은 빛의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달이 탄생해요. 그리고 모든 주기가 다시 시작되죠. 달 주기는 29.5일이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이 블랙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29개월 또는 2.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천문학적 사건이죠. 이 용어는 점성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블랙문은 한 달에 삭현상이 2번 발생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삭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2번은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의 주기와 지구의 연간 주기 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 일어나요. 윤년 같은 거죠. 블랙문은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한 계절에 3번의 새 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0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달이 떠요. 하지만 만약 4번이 뜬다면 세 번째 새 달이 블랙문이에요. 또한 더 드물게 쓰이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 달이나 보름달 없는 2월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은 19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블랙문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달은 보통 삭 동안 하늘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블랙문 동안 달의 어두운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도시에 불빛이 없는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대도시에 산다면 망원경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목성과 금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숨겨져 있던 다른 별자리들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블랙문은 2022년 4월 30일이었어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블랙문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시간대를 제외한 지역에서요. 알로하! 네, 안타깝게도 블랙문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2.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블랙문은 표준적인 정의에 의하면 2024년 9월, 계절적 정의로는 2023년 5월 19일에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른 천문학적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블루문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말 그대로 파란 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블루문은 점성가들이 한 달에 두 번째 보름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랙문과 블루문은 의미상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블랙문은 한 달 안에 두 번째 발생하는 삭현상이고 블루문은 두 번째 보름달을 말합니다. 둘 다 29개월마다 발생해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블루문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민속학자 필립 히스코크는 블루문이라는 용어의 달력적 의미가 1937년 메인 농사력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천문학 사건은 슈퍼문이에요. 망원경을 준비하고 언덕을 찾아보세요. 유난히 밝고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슈퍼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다시피 달은 지구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지 않습니다. 궤도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근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달이 우리에게 특히 크고 밝은 것처럼 보이죠. 슈퍼문은 직경이 평소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 현상은 종종 소위 달착시와 혼동됩니다. 달착시 동안 달은 지평선 위로 낮게 떠 있어서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여요. 1년에 12번에서 13번의 보름달 중 서너 번이 슈퍼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가장 흥미로운 건 희귀한 대형 슈퍼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달은 실제로 커져요. 가장 최근의 주요 슈퍼문은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규모의 슈퍼문은 드물고 1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요. 다음 대규모 슈퍼문은 2034년에나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슈퍼문은 꽤 자주 관찰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6월 14일과 7월 16일이었어요. 마이크로문이라고 불리는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20년에 마이크로문은 6월 29일에 있었어요. 2023년에는 1월 7일, 2월 5일, 그리고 8월 16일에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식과 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일식과 월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여러분의 설명과 정확한 정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현상이에요. 일식은 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삭 동안에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일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월식은 달이 지구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놓이는 현상입니다. 월식은 달의 근접성이 궤도의 접속점에 있는 보름달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잘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2022년 부분 일식은 10월 25일에 일어날 거예요. 유럽,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에서 보일 거예요. 제가 언급했듯이 개기일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 않지만 문제는 항상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달력을 확인하고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특수환경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월식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부분 월식은 거의 매달 일어나요. 하지만 2022년 개기월식은 11월 7일에서 8일 밤에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얼룩말들이 월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달은 정말로 매혹적인 위성이에요. 그냥 작은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희귀한 달 현상을 본 적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가요? 달은 희귀하고 경이로운 천문학적 사건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단골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선 농산물 코너에서 부풀어 오른 패키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특이한 모양은 뭘까 궁금하죠? 답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아요. 고기, 생선 또는 해산물과 같은 몇몇 종류의 신선한 제품. 때로는 심지어 샐러드와 치즈에도 과학자들은 맵 또는 변형 공기 포장법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에 혼합가스를 추가했습니다. 제품이 지역 식료품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몽펠리에 약학대학의 한 프랑스 교수는 과일이 저산소 저장 조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매 패키지의 가스 종류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산소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죠. 부푼 샐러드 한 봉지가 유통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늘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봉지 안에 있는 가스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품이 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 내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체계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상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산 다음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과일과 야채는 마지막에 담아야 해요. 장바구니 밑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요. 터진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일과 채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채소는 모양과 식감을 일부 잃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배부른 채로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쇼핑하는 것만큼요. 모든 제품의 포장을 철저히 검사하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냉장된 제품은 만졌을 때 차가우면 되고 반면 냉동된 제품은 단단하고 새는 징후가 없어야 해요. 집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냉장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화분에 심어놓은 허브를 사는 건 목록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리가 용이해요. 발코니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멋진 허브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군침이 도는 파스타 요리 위에 항상 신선한 바지를 얹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식료품점에 있으니까 커피 필터도 좀 사두세요. 집에 이 필터를 실제로 쓰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필터를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액체를 걸러내고 찬장에 섬세한 자기 그릇을 안전하게 쌓고 심지어 창문이나 신발을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일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가 세일 중이지만 양이 많아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된다면 얼리는 걸 고려해보세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 드문 추운 계절에 먹을 스무디를 위한 아이템들로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있는 바로 위에 걸 집지는 마세요. 특히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면요. 상점은 선입 선출 배치에 따라 농작물을 재입고해 둡니다. 그래서 선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조금 더 신선할 거예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으로 바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제 티 블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찻잎은 또 티백에서 파는 차보다 향이 더 강해요. 다른 가정용품으로는 전구, 종이 타월 또는 배터리와 같은 물건들을 구비해두세요. 이 품목 중 적어도 하나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낭비될 일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배터리가 떨어지고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추면 늘 짜증나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러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비효율적인 데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때요? 그 쇼핑 목록이 이제 훨씬 더 센스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목록을 만들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모든 거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미 안다면 불필요한 다른 걸 카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남은 음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그걸 섞거나 맛을 더해주는 허브나 향신료를 가미해준다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투명 용기에 보관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중에 잔반 처리하는 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음식을 재료로 다루는 것도 좋아요. 프리타타나 오믈렛에 남은 파스타나 찐 야채를 써보세요.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조리된 야채와 약간의 토마토를 섞으세요. 남은 밥부터 고기와 야채 등 남은 음식으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걸 만들어서 랩으로 싸두세요. 또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정말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소프로 바꿀 수 있어요. 간밤에 야채 반찬은 간단하게 육수 한 캔을 넣고 모두 섞으면 건강에 좋은 점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2일 된 빵도 어슷하게 썰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빵 조각에 뿌린 뒤 오븐에 몇 분 정도 넣어두면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수프를 위한 집에서 만든 맛있는 크루통을 먹을 수 있어요. 라벨 보는 노하우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발음할 수 없는 재료들은 주의하세요. 포장에 보통 5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은 피해야 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나르는 방식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트보다 바구니를 더 선호한다면 충동 구매를 더 쉽게 할 거예요.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들고 다니느라 고생한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쇼핑카트를 선택하면 충분히 제품을 탐색하고 라벨을 자세히 읽을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식료품 목록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면 셀프 계산대로 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 구매는 실제 나가는 길에 자기가 산 물건을 스캔할 경우 최대 32%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기존 계산대는 여러분이 살까 말까 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물건도 놓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됐어요. 식료품 카트 밖에는 원치 않던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선반 위의 음식 배열은 또한 여러분의 예상과 습관 모두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보는 물건들을 사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품들이 눈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건 상단 및 하단 선반에 있어요. 천천히 관심 있는 통로를 스캔하세요.
더 높이 있거나 더 낮은 선반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종종 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나 인공향료로 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 놀랄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긴 정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고 하면 매나 독수리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생긴 화식조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앞서 언급된 악명 높은 성난 새들보다 말이에요. 가장 큰 화식조종은 보통 사람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도 그만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통한 새들은 날지 못해요. 여러분도 날지 못하죠? 하지만 화식조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화식조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마세요. 화식조는 수영도 잘해서 물속에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난 화식조가 쫓아오고 있다면 도주 차량이 필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식조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호꼬니는 우아하고 멋진 동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13kg짜리 새를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날개에 뼈 같은 발톱이 달려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날개 너비는 약 2.5m 정도이고 날개로 여러분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도 합니다. 호꼬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을 자주 공격합니다. 특히 새끼가 근처에 있을 때는요. 우아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소리도 아주 요란해요. 호꼬니는 크게 쉬쉬대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짖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예요. 인간과 까치는 항상 이상하고도 애증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새들은 때때로 매우 공격적이지만 괴롭히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까치는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맛있는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발코니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까치를 괴롭히면 까치가 그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게 될 거예요. 혹시나 까치에게 눈을 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펠리컨은 사랑의 상징이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제 왜 펠리컨이 먹이를 씹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펠리컨 둥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펠리컨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펠리컨에게 물리고 싶진 않잖아요. 좋아요. 이 새는 그 이름만으로도 약간은 겁을 줄 수 있어요. 넓적부리 황새는 엄청나게 큰 새인데 키가 최대 1.5m에 달합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커요. 이 새가 악어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아기 악어겠지만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턱 덕분에 단 한 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지 않다고요? 게다가 이 새들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처럼요. 만일 겁쟁이 타조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타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첫째, 타조는 사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모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둘째, 타조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해서 만약 타조 새끼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 헤비급의 짐승들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안 무섭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타조는 닭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입니다. 호아친 새는 지독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무해해 보이지만 호아친 아기 새들은 악명 높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새의 날개에는 2개의 뚜렷한 발톱이 있는데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첫째, 포식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둘째, 아기 새가 둥지에서 벗어났을 때 나무에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새가 자라면 발톱은 전이처럼 사라집니다. 때때로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새라면 벌새의 신진대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거의 150kg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명도 훨씬 짧을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머리를 염색한다면 생각보다 수염수리와 공통점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과 수염수리는 아마도 일부러 머리를 염색하는 유일한 종일 겁니다. 수염수리는 다른 새들에게 우위를 보이기 위해 깃털을 붉은 흙으로 염색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변화를 위해 염색을 하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비행기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거대합니다. 날개 너비는 거의 3m에 달합니다.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새들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에는 약 200마리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바시안 개똥집 바귀였다면 냉장고에서 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들리지만 이 새들은 이런 방법으로 숨은 지렁이를 찾습니다. 가스 공격에 놀란 지렁이들은 쉬운 타겟이 되죠. 코를 막고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늘을 보세요. 이 목록에서 독이 있는 새를 기대하진 않겠지만 두건 피토피를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을 만진 후에 무감각과 타는 듯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고 나서 새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깃털, 특히 아랫부분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독소를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요. 아마도 새들이 먹는 딱정벌레로부터 독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톱, 날개 기러기는 어때요? 이 녀석들 역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독성은 물집 딱정벌레를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웩! 만진 것은 안전하지만 먹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익혀 먹는다 해도 독소는 남아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은 또 하나의 새는 커먼 퀘일입니다. 보통 가금류로 사육하는 메추라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커먼 퀘일은 독이 있어서 심지어 신부전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특정 식물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새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만 독성이 있고 그 외 기간에는 맛있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고 근육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눈 올빼미를 발견한다면 눈을 감고 달리세요.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발톱을 머리, 눈처럼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게 하죠. 아시겠죠? 눈 올빼미는 건드리지 마세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종은 떼까치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여요. 이 작은 몸집에 순수한 눈을 보세요.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새들은 악명 높은 중남미 다트개구리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파란머리 아프리타는 작긴 하지만 이 작은 새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특별한 독소를 제공하는 특정 종류의 딱정벌레만 먹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독 때문에 감각을 잃게 될 거예요. 익혀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아 먹을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는 조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최대 1.8kg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어요. 거북이나 다른 먹이를 쉽게 낚아챕니다. 이 힘센 새들은 어린아기를 채워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이 독수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기러기는 여러 해 동안 인간 가까이 살았지만 인간이 둥지 근처에 다가가는 걸 여전히 경계합니다. 특히 봄 짝짓기철에는요. 이 시기에 알, 짝 또는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단히 화난 새들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낭만적인 갈매기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일 정도겠죠? 글쎄요. 이 생각은 매우 틀린 것일 수 있는데 이 새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들을 건드리지 말고 둥지에 다가가지 마세요. 타임머신이 마침내 발명된다면 과거의 새도 조심해야 합니다. 벨로시랩터는 다른 공룡들처럼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로시랩터는 비늘 도마뱀이 아니라 사실 새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칼날 같은 발톱입니다.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만약 미래로 가더라도 조심하세요. 거기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